여기 한 66살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녀는 지난 8년 동안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삼시세끼를 차리고 손녀를 등하교시키고 온 집안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서울의 아파트를 장만할 때 들어간 계약금과 중도금 무려 수억 원을 전부 대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땡전 한 푼 보수로 받은 적이 없었고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쉴 수 있는 방 한 칸조차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저 불평 없이 희생하면, 묵묵히 헌신하면 가족의 존중과 평온한 노후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며느리는 그녀가 듣는 앞에서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어머니는 식구 시커우가 아니잖아요. 남이죠. 라고요. 결국 그녀는 짐짝처럼 집 밖으로 내밀렸고 돌아서서 눈물 훔칠 여유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 무료 가사 도우미였고 언제든 쓰다 버릴 수 있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소란을 피우지도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딱 한 가지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 하나로 아들 내외는 한겨울 길바닥에 나앉을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어떻게 한 걸까요? 지난 8년 동안 그녀가 숨겨두었던 마지막 패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비정한 걸까요? 아니면 비로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본 걸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삶의 끝자락에서야 비로소 자신을 되찾은 한 여자의 통쾌하고도 서글픈 복수극입니다. 제 이름은 박명숙, 올해 66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정년 퇴임했습니다. 교단에 서 있는 동안 후회 없이 가르쳤고 은퇴 후에도 미련 따위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떴습니다. 뇌출혈이었죠. 유언 한마디 없이 빚도 남기지 않았지만 보험금도 없이 우리 세대 남자들이 을에 그렇듯 급하게 살다 급하게 갔습니다. 남은 건 저 혼자 그리고 아들 하나였습니다. 제 아들 이름은 김민호입니다. 어릴 때부터 순하고 착해서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아이였죠. 대학을 졸업하고 공기업에 취직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참한 아가씨를 데려왔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이지은입니다. 화장도 세련되게 하고 웃는 모습이 예뻤습니다. 말도 어찌나 꿀처럼 달게 하는지 결혼식 날 저는 며느리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신혼살림은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꾸렸습니다. 방 3개에 화장실 2개, 아주 고급은 아니지만 신혼부부가 살기엔 부족함이 없는 집이었죠. 그때 집을 계약할 때 필요한 초기 자금 3억 원을 제가 댔습니다. 말로는 빌려준다고 했지만 사실 돌려받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젊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니까요. 제가 조금이라도 보태서 아이들이 기반을 잡는 게 곧 제 노후의 평안이라고 믿었습니다. 손녀 지민이가 태어나던 해 저는 딱 맞춰 퇴직했습니다. 원래 저는 고향인 청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 생활은 조용하고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 지은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서울 올라오셔서 지민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어린이집 대기도 너무 길고 믿을 만한 베이비시터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 목소리에 마음이 약해진 저는 다음 날 바로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잠시만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활이 8년이나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 8년 동안
저는 아들 집 뒷방에서 지냈습니다. 싱글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리고 낡은 옷장 하나가 제 공간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밥을 지었고 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시장을 보고 청소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아이 학원 픽업을 가고 저녁에는 가장 늦게까지 설거지를 했습니다. 마치 시계추처럼 아침부터 밤까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며느리도 감사해요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고맙다는 말은 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피곤해를 입에 달고 살며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저를 찾았죠. 어머니 지민이 숙제 봐주셨어요. 아들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오면 그저 고개만 까딱하며 엄마 고생하셨어요. 한마디 던지고는 서재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니까요.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장 생활하느라 얼마나 힘들까 며느리가 살림을 못 배워서 그러니. 내가 채워줘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집을 살 때 큰 돈을 댄 것도 저였고 대출금 초반 몇 년 치를 갚아준 것도 저였습니다. 집안의 가전제품 절반은 제가 청주집에서 가져온 것들이었죠. 그런데 저는 이 집 관리비 고지서 한번 구경해 본 적이 없었고 심지어 와이파이 비밀번호조차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녀 지민이가 제게 쪼르르 달려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여긴 할머니 집이야.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묻니? 엄마가 그랬어. 여긴 우리 집이고 할머니는 그냥 잠깐 빌려 쓰는 방에 사는 거라고. 가슴 한 구석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지민이는 제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청주에는 제 명의로 된 집이 그대로 있습니다. 벽돌 한 장, 기와 한 장, 제 손으로 닦으며 지켜온 집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서울 아파트에서 마치 얹혀 사는 하숙생처럼 허리를 굽히고 눈치를 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정말 아이들을 돕는 걸까? 아니면 내가 호구 노릇을 하고 있는 걸까? 나는 가족인가? 아니면 편리한 도구인가? 그때부터 저는 한 가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장을 볼 때마다 계좌 이체 내역을 캡처해 두고 공과금을 대신 내줄 때마다 영수증을 모았습니다. 지민이 학원비를 현장에서 결제할 때도 꼭 영수증을 챙겼습니다. 나중에 돈을 받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이 집을 위해 헌신했다는 증거. 내가 혼자만의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는 확인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서울 생활 8년 제게 친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주말이면 아들 내외는 지민이를 데리고 영화를 보러 가거나 백화점으로 외식을 하러 나갔습니다. 저는 텅 빈 집에 남겨져 곰국을 끓이거나 거실을 치웠습니다. 외로움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두려웠던 건 나의 이 모든 희생을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지막 빨래를 널고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는데 구석에 실금 하나가 더 깊어진 게 보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앞으로 10년은 더 버티겠지만
제 인내심은 이번 달을 넘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닭백숙을 삶고 물을 넣어 시원하게 국을 끓였습니다. 환절기라 지민이 기침이 잦아 대추도 넉넉히 넣었습니다. 식탁에 둘러 앉았지만 아들은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몇 술 뜨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 맡아서 당분간 야근해야 할 것 같아요. 내일부터 지민이 하원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시에 오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은 부탁이 아니라 통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굳이 엿들으려던 건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나 진짜 이대로는 못 살겠어. 어머니, 여기 계신 지 벌써 8년이야. 나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아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좀만 참아. 갈 데도 없으시잖아. 아니,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이 내 엄마는 아니잖아. 자기 엄마지. 퇴근하고 집에 오면 거실에 어머니 앉아 계신 거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 미치겠어. 밥 메뉴도 어머니가 정하고 청소도 어머니 방식대로 하고 내가 이 집 주인 맞긴 해.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잖아. 누가 나쁘대. 그냥 우리 세 식구끼리만 좀 오붓하게 살고 싶다는 거지. 그리고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셔서 행동도 굼뜨고 지민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손 갈 일도 없잖아. 이제 슬슬 청주로 내려가시라고 하면 안 돼.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근데 지금 대출금 갚는 게 빠듯해서 그래. 어머니가 생활비 보태주시는 셈 치고 2년만 더 참자. 대출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때 내가 말씀드릴게. 지금 나가라고 하면 내가 나쁜 놈 되잖아. 저는 싱크대 앞에서 늙은 호박 껍질을 벗기던 중이었습니다. 2년만 더 참자는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칼날이 빗나가며 손가락을 베었고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 호박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비명도 지르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덤덤하게 칼을 내려놓고 상처를 씻은 뒤 밴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칼을 들어 호박을 썰었습니다. 잠시 후 야근한다는 며느리에게 줄 야식용 국수를 삶아야 했으니까요. 식탁에 앉아 텅 빈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텔레비전 자막만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 거실의 소파 제가 돈 보태서 산 겁니다. 커튼도 제가 골랐습니다. 하지만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 저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잊힌 게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그들의 계획 속에 가족으로 포함된 적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가족이 아니라 도구였습니다. 돈 안 드는 파출부 편리한 베이비시터 대용품이었지요. 그들의 냉담함은 갑작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아서 눈치껏 사라져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2년 뒤에 저를 내쫓는 일을 마치 세금 신고 미루듯 가볍게 이야기하는 그들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금 당장 폭발해선 안 된다. 울고불고 따져봤자 소용없다. 진짜로 이 집을 나가고 싶은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 이제 나다. 하지만 이번엔 예전처럼 빈손으로 바보처럼 물러나지 않겠다. 엄마라는 이름이 호구의 다른 말이 아니라는 걸 늙은 어미가 멍청해서 참은 게 아니라는 걸 똑똑히 보여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모아둔 영수증 뭉치와 통장 사본
이체 기록들을 꺼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계산을 위해서였습니다. 이 기막힌 연극에서 어떻게 퇴장해야 저들이 감히 대사를 칠 엄두도 못 낼지 치밀하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은 토요일 지민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가서 아이가 좋아하는 단호박 떡 케이크를 맞추고 지하철을 타고 나가 백화점 아동복 코너에서 겨울왕국 엘사 드레스를 샀습니다. 13만 원. 제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아이가 기뻐할 모습을 생각하며 카드를 긁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주방에서 치킨 튀기는 냄새가 났습니다. 평소 요리 안 하던 며느리가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웃으며 떡 케이크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지민이 좋아하는 단호박 케이크 사왔다. 며느리는 힐끔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어머니. 어제 저희가 유명한 제과점에서 무스 케이크 예약해놨어요. 그건 그냥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유치원 선생님 갖다 드리게? 저는 그러냐 하고 덤덤하게 케이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포장해 온 드레스를 지민이 가방 옆에 두었습니다. 잠시 후 일어난 지민이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지민아, 할머니가 선물 사왔어. 한번 열어볼래? 지민이는 눈을 비비며 포장을 뜯더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엘사, 오시다 고마워요, 할머니.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이거면 됐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며느리가 안방에서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힌 쇼핑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민아, 이게 진짜 엄마 아빠 선물이야. 지민이는 그 쇼핑백을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와, 파리, 공주 가방이다. 엄마 진짜 최고야. 아이는 며느리 품에 안겨 몇 번이나 고맙다고 했습니다. 제가 사준 드레스는 소파 구석에 처박혀 잊혔습니다. 저는 행주를 든 차에 엉거주춤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 걸린 미소가 갈 곳을 잃고 굳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세 식구는 키즈 카페가 있는 레스토랑으로 생일 파티를 하러 나갔습니다. 저에겐 같이 가자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베란다에 빨래를 넣을 때 햇살이 너무 좋아 눈이 부셨습니다. 카드 명세서에 찍힌 백픽 안몰 1,000원이라는 숫자가 흐릿해 보였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 사람들과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구나. 지민이는 자라서 엄마가 사준 명품 가방은 기억하겠지만 할머니가 사준 드레스는 2번 다시 입지 않을 것이다. 아들 민호는 내게 미움은 없지만 애정도 없다. 며느리는 예의는 차리지만 마음은 없다. 이 집의 가구 대부분이 내 돈으로 산 것인데도 내 것은 하나도 없다. 심지어 넷플릭스 아이디조차 내 이름은 없다. 나는 이 집이라는 무대 위에서 대본대로 연기하고 조명 아래서 춤추다가 관객이 다 빠져나가고 나서야 내가 주인공이 아니었음을 깨달은 엑스트라였다. 그날 밤 저는 침대 밑 깊숙한 곳에서 8년 전 아파트 매매 계약서 사본과 대출 내역서를 꺼냈습니다. 계약금란에 적힌 3억 원. 비고란에는 모친 지원이라고 작게 메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청주 땅을 팔아 만든 돈을 아들에게 보낼 때 찍힌 은행 이체증 도장, 영수증까지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통장 잔고를 탈탈 털어 아들 부부가 기죽지 않고 살게 해주려 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니 소유주란에 김민호 세 글자만 선명했습니다. 공유 지분도 아니고 근저당 설정 외엔 아무런 단서 조항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들을 믿었기에 아무렇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 이 종이 한 장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저녁상을 차리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 나물 반찬. 지민이가 가지나무를 보더니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제가 안 먹어도 괜찮아. 할머니가 나중에 계란국 해줄게. 라고 하자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지민이 이제 초등학생이에요. 식습관 바로잡아야죠. 자꾸 오냐오냐 하지 마세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가시는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고 알았다고만 했습니다. 식사 후. 여느 때처럼 설거지를 하고 식탁을 닦는데 안방에서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어머니가 진짜 제 발로 나가실까? 좀만 참아. 차 대출금만 다 갚으면 내가 좋게 말씀드릴게. 근데 청주 땅 판 돈 말이야. 어머니가 그거 우리한테 다 주신 거 아니었어. 요즘 보니까 통장 관리 엄청 철저하게 하시던데. 아, 몰라. 솔직히 말해서 이 집에서 어머니가 그렇게 사시는 거 남들이 보면 욕해. 근데 엄연히 따지면 이제 우리 식구 아니잖아. 어머니도 노후 자금 있으실 텐데 우리가 너무 챙겨드릴 필요 없어. 솔직히 남이지 뭐. 저는 잘못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행주를 내려놓고 뒤돌아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옷가지 몇 벌, 약 봉투 통장을 챙겼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멍청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참으면 그들이 나를 가족으로 대우해 줄 거라고 믿었던 제가 한심했습니다. 8년 동안 2,400번 넘게 밥을 차리고 1만 벌 넘는 옷을 빨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저는 결국 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여주어야죠. 진짜 남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먼저 고향 친구인 청주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기 아는 법무사나 변호사 있어. 친구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여사 무슨 일 있어? 땅 문제야. 아니 내 명의로 된 모든 권리를 되찾으려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친구가 소개해준 변호사는 서초동에 사무실을 둔 30대 후반의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그는 딱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어머니 당시 아파트 자금 대주신 거 증거 남겨두셨습니까? 네. 계좌 이체 내역 당시 은행 전표 다 뽑아왔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이건 명의신탁 법리에 따라 다퉈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특히 비고란에 지원이라고 적힌 메모와 주기적인 생활비 지출 내역이 있으니 단순 증여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서 반응을 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급할 거 없어요. 8년을 참았는데 몇 달 못 기다리겠어요.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올해 만난 의뢰인 중 가장 침착하십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침착한 게 아니라 이제야 정신이 든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평소처럼 밥하고 청소했습니다.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수첩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남은 머무를 필요가 없다. 저는 본격적인 퇴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배려가 아니라 법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집안을 뒤져 8년 전 이사 올 때의 모든 서류를 찾았습니다. 청주 땅을 팔아 3억 원을 민호 계좌로 보낼 때 저는 멍청하게도 아들 주택 구입 지원이라고 적었지 대여라고 적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빚지는 기분을 느낄까봐 배려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 배려가 제 발등을 찍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아갔을 때 그는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혹은 이 부동산이 어머님의 실질적 자금으로 구매된 명의 신탁임을 주장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거나 강제 경매를 통한 배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쓰다 버리는 물건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을 뿐입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일단 내용 증명 보내세요. 아들한테 3억 원과 그동안의 이자, 그리고 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한다고. 10일 안에 답 없으면 소송 건다고요. 내용 증명이 발송되고 3일 뒤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6일째 되던 날 밤 민호가 베란다로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준비하세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편지가 왔던데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남이라고 생각하니 나도 이제 남처럼 행동하려고 한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진짜 이러실 거예요. 가족끼리 법정까지 가자고요. 먼저 선을 그은 건 너희들이야. 나는 너희 뜻대로 해주는 거다. 제가 언제 그랬어요? 아, 그때 말실수한 거 들으셨구나. 그거 그냥 홧김에. 민호야, 너 어린애 아니잖아. 홧김에 하는 말과 진심은 달라. 8년 동안 내가 이 집에서 숨죽여 살 때 너는 나를 엄마로 봤니? 아니면 돈 안 드는 일꾼으로 봤니?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3억을 준 건 너를 믿어서였어. 이제 돌려받으려는 건 너랑 싸우자는 게 아니라 나 자신한테 떳떳해지기 위해서야. 저는 아들에게 부동산 감정 평가서를 내밀었습니다. 지금 이 집 시세가 15억이 넘더라. 대출 4억 남았지 내 돈 3억 원에 그동안 집값 오른 비율 계산하면 이 집의 절반은 내 권리야. 법원에서 내 기여분을 인정하면 나는 이 집을 경매로 넘겨서라도 내 몫을 챙길 거다. 아들이 펄쩍 뛰었습니다. 경매요. 엄마 우리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게 아니다. 집이 팔리면 세입자는 알아서 나가는 거지 집주인이 쫓아내는 게 아니란다. 8년을 기다려온 한마디였습니다. 통쾌함보다는 서글픔이 앞섰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법원 소장이 접수되고 첫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아들은 사색이 되어 퇴근하자마자 저를 찾았습니다. 엄마 제발요. 이러시면 우리 진짜 갈 데 없어요. 지민이 학교는 어떡하고요. 저는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법원이 판결해 줄 거야. 정 갈 데가 없으면 나랑 정식으로 전세 계약을 맺던가 아니면 월세 200만 원씩 내고 살던가. 엄마가 어떻게 아들한테 이래요. 나는 변한 게 없어. 그동안 너무 착하게만 굴어서 너희가 나를 호구로 안 것뿐이지. 아들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며느리 지은이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이며 어머님 너무하세요 라고 했지만 저는 새 집주인 될 사람이랑 잘 상의해봐라 하고 끊었습니다. 소송 소식이 알려지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부동산 사장님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금매로 나온다면 바로 살 대기자가 있다고요. 저는 변호사와 상의해 채권 확보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걸어두고 아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이 집 제값 받고 팔아서 내 돈 갚아라. 안 그러면 끝까지 간다. 결국 아들은 백기를 들었습니다. 집을 내놓기로 한 거죠. 운 좋게도 며칠 뒤 같은 동에 사는 신혼부부가 집을 보러 왔고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바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장음을 치르고 명의가 넘어가는 날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아들은 현관문에 붙은 매매 완료 딱지를 보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집을 파셨어요. 어차피 내 이름 한 글자도 없던 집이다. 이제야 내 의지대로 처리된 것뿐이야. 이사 가는 날 저는 짐을 3박스만 챙겼습니다. 옷과 약 서류가 전부였습니다.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손녀 지민이는 학교에 갔습니다. 저는 아무 미련 없이 그 집을 나왔습니다. 다시 고향 청주로 돌아왔습니다. 30년 된 붉은 벽돌집. 앞마당에는 목련나무가 있고 뒤뜰 장독대엔 햇살이 내리쬐입니다. 바닥은 삐걱거리지만 제 발에 꼭 맞고 창문 하나하나 제 손길이 닿은 곳입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습관처럼 깼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들의 아침밥을 걱정할 필요도, 손녀의 등원 준비를 서두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라디오를 켜고 차를 한 잔 우렸습니다. 집안에는 새소리와 물 끓는 소리뿐 엄마 내 양말 어디 있어? 어머니 국이 좀 짜요 하는 소음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신입생이 된 기분으로 나를 위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시장에 가서 내가 먹고 싶은 반찬을 사고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인문학 강의를 듣습니다. 저녁이면 동네 친구들과 산책을 합니다. 한 달 뒤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 제 몫인 3억 원과 하비금 명목의 추가 금액을 입금했다고요. 저는 그 돈을 제 명의의 통장에 넣었습니다. 누구의 이름도 섞이지 않은 온전히 저만의 노후 자금입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였습니다. 청주 집에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전에 살던 서울 아파트 경비실이었습니다. 박 여사님 되시죠? 여기 아드님이 와서 무릎 꿇고 빌고 있는데 지금 몇 시간째 이러고 있어요. 경찰 부를까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냥 두세요. 제가 갈게요.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비 내리는 아파트 입구 아들 민호가 우비도 없이 비를 맞으며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가 울면서 달려오려 했습니다. 오지 마라. 거기 서서 말해. 아들은 털썩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미쳤었나 봐요. 대출금 때문에 회사 스트레스 때문에 제발 다시 받아주세요. 지민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저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민호야. 지난 8년 동안 내가 너희 집에서 무슨 마음으로 살았는지, 아니 너희가 나를 남이라고 부를 때 내 가슴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짐작이나 하니. 잘못했어요, 엄마. 나는 너를 용서하러 온 게 아니다. 네가 지금 느끼는 그 비참함, 그 막막함. 그게 바로 내가 8년 동안 느꼈던 감정이라는 걸 알려주러 왔다. 저는 경비 아저씨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이 사람 좀 내보내주세요. 아들이 엄마 하고 불렀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빗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드라마처럼 눈물 흘리며 아들을 일으켜 세우는 어머니는 이제 없습니다. 진정한 모성은 자식을 위해 무조건 희생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냉정함일지도 모릅니다. 청주로 돌아온 다음 날 친구가 말했습니다. 박 여사 얼굴이 훨씬 좋아졌어.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내 편을 들어줬거든. 나 자신한테. 올해 제 나이 66. 한 갑자를 넘게 살고서야 나쁜 년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에게 패 끼치는 나쁜 년이 아니라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요 라고 말할 줄 아는 독한 년 말입니다. 그 독함은 차갑지만 동시에 아주 자유롭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자식에게 헌신한다고 해서 그게 사랑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때로는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저는 지금 베란다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라디오에서는 옛날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저는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비로소 온전한 박명숙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세상 모든 어머니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착한 엄마, 헌신적인 할머니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을 귀하게 대접해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과감하게 남이 되세요.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되찾으세요. 그게 진짜 승리입니다.